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맨큐의 경제학 챕터 36장 거시경제학과 관련한 몇 가지 쟁점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토픽 세 번째, 통화정책은 재량에 맡기지 말고 준칙을 따라야 한다. 요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거기 보시면 우리 앞에 29장에 보면 통화정책 내용이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 우리도 이제 한국은행에서 금통위 이런 거 있는 것처럼 미국에도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해가지고, 연방이니까 페더럴이겠죠. 오픈 마켓 커미티 해서 FOMC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6주마다 뭐 대략 한 달에 한 번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경제 동향을 평가하고, 그 다음 경제 동향을 평가한 다음에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상황이 어떤가 보고, 향후 경제 전망을 토대로 금리 단기 이자율, 기준금리라 하죠. 그걸 올릴까 내릴까, 그거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표 이자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기준금리를 정한 다음에 그것을 달성할 수 있도록 통화량을 조절하는 정책을 사용하게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기 이자율을 결정하게 되면 그 다음 회의가 열릴 때까지는 그대로 쭉 진행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인 FOMC에 여기서 통화정책 관련한 전적인 재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렇게 올릴까 낮출까, 뭐 미국의 뭐 대통령이나 이런 거랑 상관없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금융과 관련한 대통령이 연준 의장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연방준비제도의 설립법 요거 할 때 설립과 관련한 연준의 설립 초기의 법은, 자, 우선 다음과 같은 얘기들을 넣어놨는데 이게 모호해. 법이 규정이 모호한 규정을 가지고 있는 거네요. 자, 뭐라고 돼 있나 볼까요? 1977년에 수정된 법에 따르면, 자, 미국 얘기긴 해. 우리나라 얘기는 뭐 한국은행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잘 나와 있어요. 그거는 그냥 여러분들께 맡기고요. 자, 고용의 극대화, 다양한 게 있죠. 고용을 극대화하고, 자, 그 다음에 물가 안정, 이것도 이제 목표가 되고, 이제 주로 이제 물가 안정이 제일 중요한 목표이긴 한데, 뭐 다른 것들까지 여러 가지 타겟팅을 설정해 놨습니다. 낮은 장기 이자율을 달성하기 위해서 통화량과 여신의 총액의 장기 증가율을 경제 장기 잠재적 생산량 증가에 상응하는, 말이 기네요, 수준에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장기적인 잠재 GDP에 달성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이러한 다양한 목표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목표에 좀 더 비중을 많이 둘지, 어떤 목표를 우선순위로 둘지, 이런 거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우선순위와 뭐 비중에 대한 언급은 없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학자도 있는 거야. 아니, 이렇게 무한한 재량권을 행사하는데 목표는 모호하고, 그러니까 이 재량권을 남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안 돼, 재량권보다는 준칙에 입각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죠. 그래서 먼저 첫 번째, 통화정책과 관련해서 준칙을 따라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유재량에 따른 통화정책을 사용하면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정책당국이 능력이 없는 거야. 무능하면서, 잘 모르면서 또 재량적으로 막 권력을 남용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할 수 없게 되는 것이지. 이해 가시겠죠? 자, 거기 그래서 보면 무제한의 재량권을 부여했는데,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이거 정치적 경기순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경제가 호황과 불황, 침체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경제 전문가들이 아니면 정부 정책을 담당하는
관료들이 하는 문제들도 있지만 또 정치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선거 때가 되면 정권을 잡으려고 뭐 난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뭐 재선을 도전한다, 아니면 초선 어떻게 한다. 선거 직전에 보통 어떻게 합니까? 돈을 풀어요. 그래서 선거 직전에는 특히 이제 여당에 해당하는 정권은 돈을 풀어서 경기가 부양시키려고 노력합니다. 경기를 부양시켜야지 뭔가 국민들이 지금 현 정권의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돈을 풀어 달러나 원화를 증가시켜서 경기를 부양시키게 되죠. 그러다 이제 정권을 잡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정권을 잡게 되면 이렇게 쭉 나가다가 당연히 돈을 다시 회수해야지. 계속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되면 돈을 회수해. 이제 경기 침체가 오는 것이지. 아니, 그러니까 선거 또 임박하면 또 돈을 풀고. 그게 이제 정치적 경기 변동 이렇게 됩니다. 선거 일정에 굉장히 경기가 영향을 받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중간에 정치적 경기 순환이라는 말이 있고 1972년 미국 대선에서도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자신이 재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닉슨 대통령 사례를 들고 있네요. 네, 거기 보시면 재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당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아서 번즈 의장에게 야, 돈 풀어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야. 돈 풀어. 나 지금 당선돼야 돼. 보통 말을 잘 안 듣죠. 미국은 또 이렇게 독립적으로. 그렇지만 이제 이게 압박을 가하면 또 무시할 수 없는 측면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통화정책과 비교해 봤을 때 인플레이션 수준이 바람직한 수준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거기 볼게요. 중앙은행 당국자들은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사이에 상충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0%의 인플레이션율을 이렇게 유지하려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가 안정 목표가 실제로 달성되는 경우는 드물대. 이걸 목표로 하는데 이론상 그렇다는 것이죠. 달성을 실패한다니까 달성을 못하고 실패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답니다. 왜 그런데? 그걸 한번 살펴보면요. 사람들이 예상하는 인플레이션율이 일단 주어지게 되면 거기 5번째 줄입니까? 한번 보세요. 정책 담당자들은 단기적으로는 이제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 거기 있는 것처럼 계속 그대로 가야 되는데 이게 달성되면 실업률을 더 낮추려는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실업률과 인플레이션과의 상충관계에 직면하게 됩니다. 정책 담당자들이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 이미 발표한 물가 안정 목표를 어깁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 정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했다가 목표가 달성되잖아? 일시적으로. 목표가 달성되면 이걸 유지를 해야 되는데 달성 후 지속해야 되는데 지속하지 않고 실업률을 줄이려고 이 돈을 풀게 됩니다. 그래서 실업률을 이제 더 욕심을 부리는 거지. 실업률 감소를 위해 돈을 풀어 경기 부양 정책을 실시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다시 인플레가 발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 보시면 정책 담당자들이 장차 어떤 정책을 집행하겠다고 발표한 내용과 실제 행동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그거를 정책의 동태적 비일관성, 이거 지난 시간에 얘기한 거랑 비슷하죠. 어떤 정책을 세웠어. 재량적인 정책에서 주로 이제 많이 나오는 거야. 그때는 이게 최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더 이상 최적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정부가? 야, 정부야, 너 이렇게 안 한다고 그랬는데 자꾸 이렇게 뒤통수를 치면 어떻게 돼? 신뢰를 상실하게 됩니다. 네, 이해 가시겠죠? 자,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그 다음엔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세우거나 어떤 말을 해도 아무런 영향이 없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정도 보시고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해결하는 방법은 뭡니까? 하면은 그래,
준칙을 따라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 의회가 준칙 뭐 3% 해야겠다. 그럼 그거를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918페이지 가보시면 왜 미국엔 3%인데 준칙으로? 그러면 이제 나름대로 의미는 있어. 거기 보시면 첫 번째 줄에 미국의 실질 GDP 성장률이 연평균 3%가 되고 그럼 경제가 성장하는 만큼 우리 거시경제 내용이 우리 몸이 커지게 되면 그 몸에 흘러가는 피의 양도 적절하게 화폐 아니겠습니까? 통화량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 비율로 증가해야지 원활한 경제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법률로 딱 준칙으로 딱 설정이 되면 그러면 네 번째 줄 보세요. 중앙은행의 무능력과 권력 남용을 막을 수 있게 되고요. 정치적 경기순환 이런 것도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준칙이 낫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물론 근데 이 준칙이라는 게 딱 고정된 게 아니라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적극적인 준칙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잠깐 여기다 정리를 하면 준칙을 따라야 한다 할 때 이게 완전 K% 룰 이렇게 해서 3% 이렇게 딱 고정된 준칙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건 좀 너무 앞뒤가 꽉꽉 막힌 것이고 경제 상황에 따라서 약간 신축성을 부여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 보시면 두 번째 단락에 보다 적극적인 준칙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경제 상황에 따른 적극적인 준칙이다. 이거 위에는 이제 뭐 소극적이라 할 수 있겠나요? 고정 준칙 할 수 있는데 3%라는 룰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하는 거야. 거기 보시면은 경제 여건 변화에 대처하여 통화 정책을 변경할 수 있는 여지를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실업률이 자연 실업률보다 1%포인트 높아질 때마다 통화량을 1% 올리는 우리가 이런 것들이 나중에 거시경제학에 가보시면 뭐 테일러 준칙 해가지고 이렇게 볼 거예요. 경제가 이제 과열되잖아. 인플레이션이 목표하는 것보다 높거나 아니면 국민소득이 완전고용 국민소득에 해당하는 것보다 아니면 실업률이 자연 실업률보다 더 낮거나 그럼 경제가 과열되는 것이니까 그때는 통화량을 이제 금리를 올려서 요거를 좀 이렇게 낮추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준칙을 따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 줄에 재량적인 통화정책의 장점은 뭡니까 하면은 그때그때 경제 상황에 맞춰서 플렉서빌리티가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자, 그래서 중앙은행이 처할 수 있는 상황은 다양해. 이게 앞뒤가 꽉 막혀 있으면 이게 뭐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잘 모르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미래 상황을 다 예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은 다양하고 다 예견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얘가 1930년대에 이 대공황이 발생한 거죠. 지급불능을 일으킨 은행의 수가 사상 최고치에 달하였고요. 1970년대에는 또 예상하지 못하게 석유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전 세계 원유 가격이 폭등했고요. 그 다음에 1987년에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루 만에 주가가 22%가 폭락했대요. 2007년, 2008년에는 미국발 금융위기가 발생하게 되고요. 그 다음 뭐 최근에만 해도 어떻게 됩니까? 코로나 전염병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갑자기 생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신축적인 이런 건 예상하지 못했잖아. 과거랑 비슷한 어떤 충격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면 그거에 맞춰서 준칙 비슷한 걸 세울 수 있는데 처음에 경험하지 못한 그런 충격이 매번 인류 역사상 발생하게 되면은 그거에 맞춰서 좀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임명해가지고 그 상황에 맞춰서 네가 전문가니까 그때그때 좀 최선의 정책을 실시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물론 이제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허상이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자, 두 번째 단락은 뭐야? 보니까 더군다나 재량적인 통화정책의 문제점이라 지적되는 것들이 거의 가상적인 문제들이 많다. 그래서 밑에 보니까 정치적 경기순환이 실제로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전혀 분명하지 않대요. 1972년 닉슨 대통령이 번즈 의장에게 압력을 가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게 압력을 가해서 먹혔는지
그것도 애매하고, 그러니까 금융의 대통령이 또 이쪽에 뭐 닉슨 대통령 이렇게 해라 뭐 이렇게 해서 안 듣는단 말이죠. 오히려 대선이 치러진 그 해에 이자율은 낮춰가지고 경기를 부양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이자율이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게다가 또 반대되는 상황도 있대요. 카터 대통령이 1979년에 볼커를 연준 의사회 의장으로 임명했는데 볼커는 전임자 시절부터 이어온 인플레이션을 퇴치하기 위해서 긴축 금융 정책을 막 계속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는 자신을 임명한 볼커 입장에서 봤을 땐 자신을 임명한 카터 대통령에게 도움되는 나를 임명해 줬으니까 좀 이렇게 도와주고 시키는 대로 해야지 이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카터 대통령은 이 볼커가 도와줬으면 했는데 안 도와줘가지고 레이건 대통령에게 후보에게 패하는 상황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게 잘 말을 안 듣고 두 번째는 동태적 비일관성도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르겠다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앙은행이 발표하는 정책을 믿지 않는다 해도 중앙은행이 발표한 정책을 실천해 나가면서 시간이 경과하면서 점차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중앙은행이 처음에 어떤 정책을 썼다가 깜짝 정책으로 해가지고 야, 너 안 그런다 하면서 왜 이래? 이렇게 했을 때 그 안 그런다 하는 그런 정책을 좀 이제 시간이 가면서 뭐 망각하기도 하고 그다음 자꾸 이제 국민들을 설득하게 되면 국민들도 그래 뭐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지 하고 이렇게 어느 정도 수용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서 세 번째 줄 볼까요? 재량적 정책을 준칙으로 대체하려고 하면 준칙에 대해서요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준칙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게 매뉴얼로 이렇게 딱딱 앞에서 말한 것처럼 세상이 어떻게 복잡할지 복잡한 상황이 전개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훌륭한 준칙이 어디까지 하는 게 훌륭하냐 그러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적절한 재량이 오히려 준칙보다는 훨씬 더 낫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문제 좀 풀어볼게요. 자, 5번 해볼까요? 5번. 다음 중 통화정책에서 재량보다 준칙을 옹호하는 전문가의 주장은 우리 통화정책도 그때 재량이 있고 준칙 이렇게 두 가지 정책이 있습니다. 준칙을 옹호하는 주장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면요. A번이네. 동태적 최적 정책의 동태적 비일관성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앙은행이 재량을 갖게 되면 물가 상승률을 낮추겠다는 공표를 했어. 근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려는 유혹을 받게 돼. 그러니까 좀 더 욕심을 부리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으로 규정해서 안 돼, 그만 욕심 부리지 마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오케이? 다음 6번 볼게요. 물가 안정 목표제입니다. 인플레이션 타겟팅이라 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타겟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면은 이게 물가를 얼마로 잡겠다 하는 물가 안정 목표제야. 인플레이션을 타겟팅하게 되는 거야. 야, 나는 말이야. 앞에서 보면 미국의 연준 같은 경우 우리나라 한국은행 보면 목표가 좀 여러 가지입니다. 물론 제일 중요한 걸 한국은행에서도 물가 잡는 거다 이렇게 해놨지만 완전 고용, 뭐 국제 수지, 뭐 안정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런 목표를 다 수행하려고 하면 정신없는데 딴 건 모르겠고 우선순위로 물가를 인플레이션을 우리의 우선 목표로 한다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은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C번 한번 보세요. 중앙은행의 정책을 더 투명하고 책임성 있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이렇게 하시고 다음 시간에 토픽 네 번째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